그 다른 국가들 아니면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 그건 미국 정치 제도의 어떤 신뢰, 그렇죠. 경제에 대한 신뢰의 어떤 상실이랑 괴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 정책을 갖다가 고집을 해나가다가는 예. 사실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붕괴 자체가 일순간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균열이 가는 거고 그 균열은 점점 심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 투자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요즘 시장이 되게 하수상하죠. 윤 평론가님이 좀 요런 때 요즘 시장 상황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윤 평론가님 모시고 3부로 걸쳐서 짧게 좀 나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 이제 관세 리스크를 중심한 시장 상황 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요즘에 전기차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유럽과 중국이 굉장히 좀 가까워지는 다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고발 관세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이게 또 우리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이제 배터리나 2차전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식으로 오늘 구성을 좀 했습니다. 지금부터 윤 평론가님께 말씀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2018년도 때 트럼프 1기 때 이 관세 전쟁 그것도 옆에서 목도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이 그때와 뭐 다른 점도 있고 또 같은 점도 있고 할 텐데 일단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 뭐 조변석계처럼 말이 바뀌고 하니까 일단 최근 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 글로벌 정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사실 트럼프 1기 때나 2기 때나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그 정책 기조는 뭐 그 뒤에 있는 뭐 피터 나바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네, 주변의 그 참모들도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갖다가 설계했다. 그게 이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금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2기 때 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더 갈짓자 행보, 어지러운 행보를 보이냐면은 1기 때는 자기가 많이 후퇴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1기 때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도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은 다 뒤로 물렸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만 일부 유지한 채 사실은 자신의 원래 그 갖고 있었던 아니면 피터 나바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보호무역주의 정책, 관세 정책을 갖다가 거의 시도를 갖다가 못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1기 때 마지막에 이제 선거에 패하면서 그 정권을 갖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물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1기 때의 어떤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욕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차피 3기 자체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자신이 무슨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우리나라 치면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특히 이제 이게 4년이니까 2년 정도 지나면은 분명히 레임덕이 시작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에 이제 어떻게든지 밀어붙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워낙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1기 때보다 더 훨씬 어떻게 보게 되면 폭풍 가열찬 어떤 관세 정책들 어떻게 보게 되면 무자비한 그리고 무질서한 이제 관세 정책들이 시작이 됐던 건데 근데 그 현상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세상이 진짜 이거 바뀌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피터 나바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실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책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이 원래 어떻게 보게 되면 사전에 만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포를 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여기서 사전에 준비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은 견제하지만 그 자신들의 목표는 중국 견제에 있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우방들을 동원해서 단일 대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EU,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엮으면서 사실은 중국을 압박하는 어떤 전략들을 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효과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일본,
얼마나 많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투자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전략 자체는 사실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네. 오히려 자신들을 더 고립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벌써 EU가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여차하면 중국을 레버리지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윤석열 정부도 일단 대통령이 물러났으니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볼 때,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 자체,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네.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 국제시장의 발작 현상, 달러의 급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어떤 급락, 결국은 그 다른 국가들 아니면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 그건 미국 정치제도의 어떤 신뢰, 그렇죠. 경제에 대한 신뢰의 어떤 상실이랑 괴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 정책을 갖다가 고집을 해나가다가는 예. 사실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붕괴 자체가 일순간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균열이 가는 거고 그 균열은 점점 심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세상을 갖다가 패권을 갖다가 계속 휘두르던 시대 자체는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트럼프가 뭐나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뭐 예상했던 거야. 뭐 충분히 뭐 이해해. 그리고 왜 신경 안 써. 뭐 그러더니 미국의 국채 시장이 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결국 이제 관세 정책도 뭐 90일 유예하겠다 등등 상호 관세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니 왜 국채 시장이 그렇게 3.8%까지 10년물 기준으로 떨어졌던 게 4.5%까지 이렇게 일주일 새 급등을 했던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국채 시장의 발작. 이게 왜 트럼프가 뭐 거의 뭐 아무 생각도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더니 관세 정책을 이렇게 후퇴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자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그렇죠, 부동산 그렇죠. 개발업자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부채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자신의 그 사업을 갖다가 꾸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유독 민감합니다. 그렇죠. 잘 알죠. 부동산이니까 더군다나.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 첫 번째 어떤 근원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시장의 발작을 일으킨다는 얘기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사업가적인 어떤 경험 이것들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뭐 사실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시장에 당장 시장 금리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담보 대출, 그렇죠. 부동산 담보 대출 등등. 여기에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의 어떤 그 연체 아니면은 뭐 채무 불이행,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연이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부채 상황이 얼마나 정부 부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이걸 갖다가 관세를 갖다가 외국에서 낸다고 하지만은 이 관세 정책이라는 건 결국은 증세 정책이잖아요. 자국의 그렇죠. 증세 정책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증세가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세금 감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채의 위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를 갖다가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이 국제시장이 발작을 일으켜 버리면은 미국이 당장 지불해야 될 미국 정부가 지불해야 될 이자 비용이라든지 부채 조달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물론 최후의 수단은 있죠. 가령 뭐 이거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영국에서도 옛날에 트러스 총리가 했을 때처럼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면 돼요. 매입을 하면 되지만 그때까지 어떤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그렇죠. 그걸로 단기적으로라도. 인한 그걸로 인한 또 미국 정부의 어떤 신뢰, 하락 이런 걸 갖다가 뭐 대통령으로서 인지를 안 했을 리는 사실은 없을 거고요. 그래도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상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상 그 캐릭터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자신이 사업했을 때의 어떤 경험, 그 채권 시장의 혼란이 그 비즈니스에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베스트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경제 고위 관료들이 사실 대부분 월가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본인은 이제 월가 출신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사업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금리에 대한 어떤 민감도, 중요성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 두 참모들도 이 월가 출신이 당연히 채권 시장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들인데 저는 뭐 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베센트나 러튼이 과연 미국의 국채 시장이 이런 식으로 관세 정책을 무리하게 펼쳤을 때 뭐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갈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베센트 장관은 우리의 관세 정책은 결국은 금리를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어떤 이자 부담, 정부 적자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걸 사실은 얘기를 했던 거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예상했던 어떤 상황과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라든지 관세 정책에 의해서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은 돈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쏠렸잖아요. 그게 과거의 따라가잖아요. 경험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게 디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 관세 정책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뭐 단기에 그칠지 모르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국채 수익률이 쭉쭉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 그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 증발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다가 걷어들이고 있다는 어떤 신호들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패고 남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뒤에 있는 참모진들이 이걸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티가 충성파들만 모였기 때문에 나타난 폐해군요. 그냥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미국 어떤 정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하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어떤 뭐 어떤 느낌적인 느낌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참모들은 걸 갖다가 그걸 해석하기에 바쁜 거고요. 사실은 뭐 주말에 반도체라든지 컴퓨터에 관해서 면제가 나왔다라고 하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참모진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합리적인 생각하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설득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등등등 IT 제품 관련해서 중국산을 포함해서 이제 관세를 상호 관세를 면제 주기로 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품목별 관세로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러트닉 상무장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이게 결국은 또 다시 지난주의 상황처럼 이런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뒤집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 다시 뒤집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 초에 이제 당장 오늘 밤에 이제 시작될 뉴욕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 때문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 자기가 트윗을 알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국을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많이 생각을 해서 이걸 갖다가 면세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는 두 가지 갈림길인 것 같아요. 하나는 관세 정책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믿음, 신념, 어떻게 보게 되면 합리적인 어떤 신념의 결과물이다라는 점을 갖다가 자꾸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발해서 그게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시장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너무 크게 나오니까
사실은 물러는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러나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자기 어떻게 보게 되면 체면 치레는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소위 말하는 엑시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군요. 네, 엑시트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그 녹화 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걸 갖다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약 조건이 워낙 제약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게 되면은 갈피를 잡을 수가 사실은 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과 텔레그래프가 이제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권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 그걸 갖다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그 정치가라고 한다면은 특히 그 사람은 유난히 그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대중의 어떤 시선, 미국 유권자의 시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에 의해서 반드시 그 지금의 모든 어떤 관세 정책들은 일정 부분 뒤로 밀릴 거다. 그렇지만 그 밀리는 어떤 그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출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어떤 명분 자체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일시에 물릴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씩 물리면서 우리가 애초 예상했던 것처럼 진짜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처럼 우방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럼요. 동맹의 도움이. 네. 그거 없이는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하나만큼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어떤 엑시트의 명분들이 생기고 해서 네네. 다시 이제 바이든 정부 때처럼 우방국들과 다시 손을 잡고 그래서 결국 뭐 최종 타깃이 중국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간다고 쳤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관세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다시 이제 작년에 뭐와 같은 그런 어떤 강한 흐름으로 미국 경제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네네. 부분은 그러면 관세 리스크만 해소되면 다시 조금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활력을 찾는 거는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다. 미국 경제 자체가.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의 신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잃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주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또 언제 또 뭘 무기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압박할지 몰라. 뭐 이런 식의 의심들을 갖다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그 바이든 행정부처럼 진짜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단일 대우로 뭉쳐서 미국의 동맹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걸음 어떤 일치된 어떤 견해의 통일 뭐 이런 거는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따라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 예외주의, 네. 가령 뭐 미국 시장만 승승장구를 하고 달러도 초강세를 사실 부르면서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다시 올까라는 거에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미국 일방의 어떤 경제 성장 네네네. 국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봐야 그거는 된다. 거의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글로벌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쭉 들으셨겠습니다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뭐랄까요 위세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확실히 한풀 꺾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론가님도 좀 공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계시고요. 특히 관세 정책이 해소됐다 손치더라도 미국이 작년과 같은 작년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거의 뭐 혼자 성장하는 이런 어떤 경제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결국 뭐 글로벌 시장의 돈도 미국 외의 지역으로 조금 더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 후임을 이제 뭐 유럽이 차지할 것인지 중국이 차지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또 상황을 보면서 또 한번 나중에 요 얘기를 가지고 좀 평론가님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